사실상 델타 변이는 지배종이 되었습니다. 지난 1일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동시에 델타 변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도 초전염성이라 경고했습니다. 다가오는 8월이면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중 90% 이상이 델타 변이가 될 것이고, 이것에 대항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백신 접종의 속도를 올리지만 그때까지 백신 접종은 결코 완료되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만약 방역 규정을 지키고 통제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유럽에서는 새로운 유행 뉴웨이브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죠. 세계 최초로 전국민 백신 접종을 시작했던 영국은 이제 어느덧 1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영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던 1월 이후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어선 것인데요.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면 영국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12월의 기울기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조만간 영국에서는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훌쩍 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지난번에 대학산 때에는 백신의 부재로 국민들에게 경각심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백신을 맞는다는 안도감에 방역 규정을 무시하는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영국은 델타 변이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지금 시기에도 다가오는 19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규정을 대부분 폐지하고 8월 16일부터는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확진자 접촉 시 부여됐던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겠다고 합니다. 영국의 이러한 태도는 사실상 영국이 방역을 포기하고 코로나와의 공존을 택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싱가포르는 감염자 추적, 확진자 수 집계 등을 중단하고 여행과 모임 제한을 전면 해제하는 정책을 공표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되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활동 제한 중심의 방역 대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이에 따라 영국은 물론이고 독일, 호주 등 수많은 국가들이 대놓고 말하고 있진 않지만 방역 단계를 격상시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결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들의 선택에는 나름대로 합당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과거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와 달리 현재는 확진자 수에 비해 사망자가 적기 때문이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전염률도 치명률도 기존 바이러스보다 높지만 현재 인류는 빠른 속도로 백신을 접종받으면서 치명률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하루에 3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도 사망자는 30명 남짓밖에 발생하지 않아 과거와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60%가 1차 접종, 55.6%가 2차 접종을 맞은 이스라엘은 5월에도 1.6으로 상당히 낮았던 치명률이 이제는 0.2 밑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약사 화이자는 현재의 델타 변이를 잡기 위해서 더 확실한 부스터샷 효과를 낼 수 있는 업그레이드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CNBC 등에서 지난 8일 보도된 내용으로 다가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돌입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존의 길을 택한다면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인류가 오랜 기간 계절병으로 공존하고 있는 감기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등도 과거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몰살시켰고 현재도 많은 희생자를 낳고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했죠. 때문에 이 바이러스들이 무수히 많은 변이를 일으켜도 그것에 보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다양한 변이를 일으키며 생존을 위해 발악하겠지만 인류는 그 모든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내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류의 존속을 위협할 수 없는 수준까지 안정화시켜내고 말 것이죠. 과학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를 위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2의 초기 감염 기전을 세계 최초로 밝혀낸 것인데요. 한국기초과학연구원 혈관연구단 고규영 단장과 전북대 감염내과 이창섭 교수 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복제 순간을 세계 최초로 포착하여 초기 감염의 주요 표적이 비강선모 상피세포임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가 발병한 지는 1년 6개월이 넘었지만 인체 감염되는 기전은 아직까지 불분명했습니다. 비강, 인두, 후두, 기관지 등을 통해 감염된다는 추측만 난무할 뿐 정확한 표적 부위는 세계의 어떤 연구진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의 ACE2 수용체 단백질 등을 이용해 세포 내로 침투하는데 기존의 분석법으로는 단백질의 정확한 분포를 파악한다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은 이미 진단 시점에 1차 감염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 감염 기전을 파악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주입하고 신체 모든 부위를 낱낱이 모니터하는 방식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윤리적으로 금지된 사항이죠. 하지만 한국기초과학연구원 연구팀은 코로나19 초기 경증 환자로부터 얻은 검체를 면역 형광염색과 최신 단일세포 유전자 발현 측정 기법을 이용해 ACE2 수용체 단백질이 코안 선모세포의 가장 끝부분이 공기와 맞닿은 부분에 집중 분포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선모세포의 공기 접촉면에 결합해 세포 내로 침투한 뒤 증식한다는 결정적인 단서였죠. 이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한 발견입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하죠. 당장 코로나19가 처음으로 확산됐을 당시만 해도 서구권에서는 바이러스의 주요 확산 원인이 손이라 주장했습니다. 마스크는 착용해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 곳곳에서는 마스크는 착용하더라도 코는 가리지 않는 코스크가 흔히 보입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마스크 쓰면 불편하기만 하고 바이러스는 코로 다 빨아들임. 바이러스가 어떻게 인체에 침투하는지 표적 경로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 세계의 연구진들은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바이러스를 연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이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등의 소극적인 방식으로 코로나를 예방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한국 연구진이 밝혀낸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이 제대로 된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면 바이러스는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소멸합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속이는 방식을 통해 자신을 복제하여 증식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 과정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게 된다면 이 과정 속에서도 바이러스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방법 혹은 이미 증식된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박멸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겠죠. 기존의 연구는 인간의 세포를 소량 채취한 뒤 실험실의 배양 접시에 배양하고 여기에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관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크나큰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배양 접시에 옮겨진 인간 세포는 배양 접시의 표면에 딱 붙어 오직 평면적으로만 증식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D 입체적으로 세포가 분포한 사람의 조직과는 환경이 다르죠. 이에 따라 차선책으로 선택되는 연구 방식이 동물 실험입니다. 하지만 최근 동물들의 생명권에 대한 논란도 많이 터지고 있어 적극적인 실험을 진행하는 데에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라 하더라도 동물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의 연구진이 구세주와도 같은 기술을 개발합니다. 3D 세포 배양 기술은 말 그대로 세포가 실제로 조직을 이루듯이 입체적으로 자라게 하여 현존하는 어떤 방법보다 인체와 유사한 환경을 구축하는데요. 카이스트 주영석 교수, 케임브리지 대학 이주연 박사, 국립보건연구원 최병선 과장, 기초과학연구원 고기영 단장 등 오직 한국인들로만 구성된 연구팀은 이 3D 세포 배양 기술을 이용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간의 폐세포를 파괴하는 과정을 정밀하게 규정해냈습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연구팀은 우선 정상 폐조직에서 얻은 세포를 세포 표면에 붙어있는 특정 물질을 기준으로 분류했습니다. 분류하고 보니 유독 많이 분포하고 있는 물질이 있었고 그 물질을 인간 폐세포와 함께 배양액에 함께 주입하니 세포가 사람의 폐포와 유사한 입체 구조로 성공적으로 배양되었습니다. 말로는 쉽게 들리지만 결정적인 단백질을 규명하고 적절한 비율과 조건을 맞추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얻어낸 입체세포 배양 환경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입자를 감염시켰습니다. 폐포 이외에도 기관지 세포 등의 다양한 환경에서도 실험을 진행해 여러 비교가 가능한 실험 환경을 구축했죠. 그리고 그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간의 폐포에서 가장 활발히 증식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의 표적 기관이 폐라는 것을 세계 최초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규명해낸 것이었습니다. 또한 연구진은 이 감염된 세포를 가지고 여러가지 추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특정 단백질만 염색해보기도 하고 전자현미경으로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해보기도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전자 발현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관찰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의 몸을 직접 뜯어 안에 현미경을 갖다 대고 관찰하는 것과 같은 과정이었죠. 이 과정에서 앞으로 바이러스의 백신, 치료제 등을 만드는데 아주 핵심 역할을 하게 될 바이러스의 기전을 밝혀냈는데요. 세계적인 학술지인 셀스템셀에서 이 논문을 채택할 정도로 이 연구는 앞으로 코로나19에 대항하기 위한 인간의 발돋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연구진의 성과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면역력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은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증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이 증상은 국내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여 많은 목숨을 앗아갔는데요. 카이스트 정인경 신인철 교수, 서울 아산병원 김성환 교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최준용, 안진영 교수 등 이번에도 오직 한국인으로만 이루어진 연구팀이 우리 몸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이토카인 물질 중 어떤 사이토카인이 코로나19 증상에 특히 영향을 주는지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대표적으로 TNF 사이토카인이 코로나19 면역 반응에 과하게 분비됨을 관측했습니다. 또한 특이하게 중증 코로나19 환자는 중증 코로나19 환자에 비해 L형 인터페론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 역시 관측할 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중증 코로나19 환자가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인해 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L형 인터페론의 기전을 차단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는 소중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이 될수록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 연구진들의 획기적인 연구 성과는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인류의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 있다는 소식 알려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